오늘 두 번째 세션은 최적 척도화입니다. 네, 우리가 범주형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죠? 바로 이원 교차표입니다. Two-way cross tab이죠. 우리가 이러한 이원 교차표는 늘상 카이 제곱 테스트라는 것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뭐 또 다른 기법은 별로 없어 보이지 않나? 너무 그래서 단조로운 그러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하게 될 이 강의에서 핵심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2차원, 이원 교차표에 대한 카이 제곱 검정은 이 시작점일 뿐이고요. 이제부터 정말 흥미로운 여러 분석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네. 이 예제 데이터에서 시작을 하죠. 제가 아래에서의 기상 데이터인 웨더 데이터셋에서 11월과 12월 서브셋에 대한 분석을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1월, 12월 61일에 관한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행을 우리가 템퍼러처 3pm, 그러니까 오후 3시에서의 기온을 구간화를 해서 우리가 4개 구간으로 나누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5%, 25%, 25%, 25%로 나누어서요. 4개 구간으로 만들었고, 열은 레인 투마로우라는 이것은 이제 타겟 변수와 같은 것인데, 그 다음날 비가 오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그러한 변수입니다. 그러면 이때 템퍼러처의 구간화된 것과 레인 투마로우 사이의 연관성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원 교차표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4 곱하기 2 교차표가 만들어지고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상 해오신 카이 제곱 검정을 해보겠습니다. 카이 제곱, 피어슨의 카이 제곱 검정이죠. 해보면 카이 제곱이 3.7이고 자유도는 3이죠. 왜냐하면 행의 수가 4인데 그거 빼기 1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종속 변수의 범주가 2인데 빼기 1을 하고 그래서 3 곱하기 1을 하면 자유도는 3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p-밸류가 이렇게 리포트가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한 줄 띄고 보면 warning message라고 하는 이 경고문이 나옵니다. 이게 찜찜하죠. 이걸 보면 이러한 카이 제곱 근사는 부정확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면 카이 제곱 검정은 원래가 대표본 검증 방법입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작아지면 어느 정도 작아지느냐면 요 셀 각각에 대한 기대값이 5 미만이 되면 그런 셀들이 좀 여러 개가 생기면 이러한 워닝 메시지, 경고문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고문이 나오면 이 카이 제곱 검증의 결과를 그다지 신뢰롭게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죠. 이런 것은 어떻게 타개하느냐면요. 제가 이 방법의 타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안은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즉 카이 제곱 분포를 대표본 근사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행과 열을 임의로 결합함에 따른 그 카이 제곱 통계량을 여러 개 만들어내고 예컨대 10,000개 정도를 만들어내서 그 위치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시뮬레이션 분포에서 우리가 계산한 검증 통계량 카이 제곱 값의 위치를
오른쪽 꼬리 부분에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값이 p-value가 0.3349라고 해서 이 오른쪽 꼬리의 확률이 33%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아까 했던 대표본 근사에서의 요건, 각 셀에 대한 기대값이 5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한 것들이 필요가 없게 되고요. 그 대신 또 자유도 개념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도는 NA, not available의 값으로 나옵니다. 네.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SPSS에서도 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Analyze 메뉴에서 Descriptive Statistics에 들어가죠. 그리고 크로스 탭에 합니다. 그리고 Statistics를 카이 제곱으로, 카이 스퀘어로 지정을 하죠.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때 Exact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옵션 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을 클릭을 하고 거기에 몬테칼로를 지정한 다음에 95% 수준 지정을 하게 되죠. 네. 이때 몬테칼로를 지정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 큰 분할표이든 큰 교차표이든 작은 교차표이든 관계없이 카이 제곱에 대한 이 p-value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지금 원래 오늘의 주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냥 팁입니다. 여러분들이 카이 제곱 검증을 할 때 특히 소표본, 스몰 샘플인 경우에 적용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이죠. 네,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예로 행을 휴미더티 3pm, 휴미더티는 습도죠. 오후 3시에 습도가 그 다음날 비가 올 것인가를 예측하는데 유의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휴미더티 3pm을 4개 구간으로 나눴고요. 구간화를 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비율이 나오도록 4개 구간으로 만든 거고요. 그것을 목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레인 투마로와 결합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당연하게 피어슨의 카이 제곱 검증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카이 제곱 근사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문을 만나게 되죠. 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imulated p-value를 계산을 했고요. 여기에 의하면 p-value가 0.0065로 나왔습니다. 즉 p-value가 1%도 안 된다는 거고요. 우연하게도 이것은 아까 했던 대표본 카이 제곱 검증의 결과와 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아까는 이러한 경고문이 따랐지만 이제는 이제 그런 경고문이 없이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이 검증 결과를 쓰고 인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분석에 있어서도 아직 자료가 충분히 활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이 humidity 3pm이라는 변수의 구간화된 결과는 뭐죠? 순서 범주형입니다. 명목 범주형이 아니라 순서 범주형입니다. 범주 L, M1, M2, H 간에 이렇게 순서가 일련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표, 교차표에 대한 카이 제곱 검증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행에 숫자를 1, 2, 3, 4를 부여를 하고요. 열에는 1, 2를 부여를 해서 상관계수를 산출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2학년인 경우에는 뭐 1, 2를 부여를 하나 0, 2를 부여하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두 개 구분되는 두 값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행에는 1, 2, 3, 4 이것도 물론 0, 1, 2, 3을 부여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등간격의 정수값을 부여를 했을 때 그러면 상관계수를 우리가 산출할 수 있고요. 이 상관계수가 0.4가 나오고 P밸 그거에 해당하는 Z-스코어, 정규 점수 그리고 P밸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휴미더티 레벨이 높아질수록 즉 습도가 커질수록 그 다음날 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원사이드 P밸류를 생각하는 것이 원칙이죠. 네, 이러한 이 상관계수를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건 뭐 또 다른 예지만 SPSS에서 이 크로스탭 아까도 크로스탭이라고 하는 메뉴를 썼었거든요. Statistics chi-square를 지정을 하고 그 옆을 보면 Statistic스의 chi-제곱 위에 correlation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hi-square도 하지만 correlation을 지정을 하면 우리가 이 행과 열의 정수값을 부여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의 좋은 점은 행과 열이 순서화된 경우에 그러한 그 변수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카이제곱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때 드는 그 의문 중에 하나는 왜 0, 1, 2, 3 또는 1, 2, 3, 4인가? 왜 그 행의 범주들의 등간격의 정수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이 의미가 있는 수치를 부여하는 방법이 바로 대응 분석, correspondence analysis입니다. correspondence analysis는 대응 분석 또는 대응 일치 분석으로 우리가 번역해서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 로우 스코어 이 방법을 써보면 제가 이 SPS 쓰는 방법은 잠시 후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게요. 로우 스코어와 칼럼 스코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로우와 칼럼이 각각 4개의 범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아까처럼 템퍼러처에 대한 구간과 휴미더티에 대한 구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R1, R2, R3, R4 그리고 칼럼에 대해서는 C1, C2, C3, C4 각각에 대한 의미 있는 수치가 계산되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러한 수치를 부여했을 때 생기는 코릴레이션이 여기 나옵니다. 0.8이죠. 이 앞에 페이지에서는요. 앞에 페이지에서는 0.7 얼마였을 거고요. 그것보다 약간 더 큰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미가 닿도록 최적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부호가 또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옵티멀 스케일링 방법에서는 부호가 항상 플러스가 되도록 이 범주들의 부호를 바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호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이 대응 분석의 원리를 수치적 원리 알고리즘을 여기에 제가 기술을 해놨는데요. 그 뜻은 이것을 지금 현재 한 줄씩 뜯어서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물론 수리적인 배경이 강하면 보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짧은 시간에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뜻은 뭐냐면 행과 열의 수치를 부여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부여된 수치 간의 상관이 최대가 되는 것을 찾는 수치적인 선형대수적인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선형대수에서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특이값 분해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SPSS에서 이 correspondence analysis를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Analyze 메뉴에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엔 Dimensional Reduction을 하세요. 네, 이 메뉴가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리고 뭐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주성분 분석이라는 게 대표적인 Dimensional Reduction, 차원 축소 기법이죠. 그 중에 Correspondence Analysis가 있습니다. 네, 이 메뉴에 들어가서 모델의 이 컬럼과 로우의 각각에 대해서 Principal Normalization이라는 것을 지정을 하면 바로 로우 스코어와 칼럼 스코어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은 대응 분석에서는 행변수, 열변수가 모두 명목형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네. 행과 열, 명목형 범주로 만들어지는 이원 교차표에 적용되는 기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범주형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주성분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 주성분 분석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죠? 보통은 여러 개의 변수가 있고요. 3개 이상이죠. 여러 개의 변수가 있고 각 변수가 다 연속형일 때 적용하는 것이 바로 전형적인 주성분 분석입니다. 차원 축소로 간주되죠. 여기서 다른 점은 각 변수들이 범주형일 때,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구간화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순서 범주형일 때를 염두에 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웨더 데이터에는 휴미디티, 템퍼러처 외에 프레셔, 클라우드, 프레셔는 기압입니다. 클라우드는 구름의 양이고요. 그런 연속형 변수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모두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4개의 범주형 변수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V1, V2, V3, V4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이러한 구간화된 변수들이죠. 구간화된 그런 연속 범주형 변수들인데 이러한 것에 대한 주성분 분석이 바로 범주형 주성분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방법은요. SPSS에서 Analyze 메뉴에 들어가시고 Dimensional Reduction에 들어가시고 그 안에서 Optimal Scaling에 들어가고요. 그렇게 되면 number of sets of variable one set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 한꺼번에 너무 많이 보면 혼란스럽죠. 그래서 여기서는 one set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 4개가 우리가 지금 1개의 변수 셋을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범주형 주성분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 2번째 케이스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석 변수들의 유형을 알려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디날과 노미날, 뉴머릭이 있습니다. 뉴머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뉴머릭인 경우는 바로 이 전통적인 범주형 변수 주성분 분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디날과 노미날을 구별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 앞에 우리 사례에서 웨더 사례에서는 이 구간화의 결과로 생겼기 때문에 오디날 즉 순서 범주형이라고 할 수 있죠. 스프라인 오디날, 스프라인 노미날 이것은 오디날과 노미날의 좀 부드러운 버전인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굳이 설명하지 않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오디날과 노미날을 아시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에서 V1, V2, V3, V4가 있는데요. 이것을 모두 오디날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카테고리컬 프린시팔 컴포넌트, 즉 범주형 주성분 분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 결과입니다. 즉 카테고리컬 프린시팔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결과로서요. 템퍼러처 이게 V1, V2, V3, V4는 다음 페이지고요. 그 각각에 대한 범주들이 L, M1, M2, H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수량화 값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이게 옵티멀 스케일된 값입니다. 네. 이렇게 값으로 연속형 값으로 변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네, 두 번째 변수는 이렇게 됐고요. 세 번째 변수는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네 번째 변수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각 변수를 화살표 방향으로 지금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어떤 한 묶음의 그 변수들이 한 묶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변수들의 상호 우전성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게 바로 주성분 분석이죠. 다음으로 조금 복잡한 기법 두 가지를 설명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범주형 회귀 분석입니다. Categorical Regression Analysis라는 기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귀 분석하면 첫 번째 뭐죠? 이 종속 변수, 타겟 변수가 연속형인 경우에 적용을 하잖아요. 네. 그것이 회귀 모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카테고리칼 변수가 y에 y 있을 때, 즉 외적 변수 y가 있고요. 그것과 범주형 변수들의 연관성을 최대화하는 방법이 바로 이 범주형 회귀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시려면은 SPS Analyze 메뉴에 들어가서 Regression에 들어가고요. 뭐 그 중에서 아마 제일 위에는 뭐 Linear Regression, 선형회귀와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아래 쭉쭉쭉 내려가면 Optimal Scaling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Regression 아래 하위 메뉴로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Categorical Regression, 이것이 바로 Categorical Regression을 해내는 겁니다. 이때 Dependent Variable을 Rain Tomorrow 라는 것으로 잡으세요. 이것은 아까 했던 Rain Tomorrow, Yes, No와 같은 것인데 그것을 제가 1, 2로 코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바꾸는 바람에 요 아래 변수명 뒤에 이 underline 1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 변수는 물론 오디날 변수죠. 바이너리이면서 이항형이면서 순서형인 그런 경우고요. 그리고 independent variable에 아까 했던 humidity, temperature, pressure, crowd와 같은 구간화된 변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독립 변수들이 모두 순서 범주형 변수들이죠.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인 선형 회귀는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카테고리컬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들은 에 대한 척도를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SPSS에서는요. 어떤 것들이 지정 가능하냐면 오디날, 즉 순서형, 노미날, 명목형, 뉴머릭은 뭐 당연하죠. 뉴머릭 할 거면 사실은 뭐 선형 회귀를 할 테니까 여기에서는 선형 회귀 또는 뭐 로지스틱 회귀 같은 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스프라인 오디날, 스프라인 노미날이 있는데 그것은 앞서와 같이 오디날과 노미날의 어떤 스무드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주형 회귀 분석의 적용 예를 여기서 보겠습니다. 4개 변수가 있고요. 4개 변수가 순서형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요. 각각의 베타 계수들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귀 계수와 같은 것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B라고 하지 않고 베타라고 한 이유는 이 각 변수들의 표준 편차를 일정하게 했기 때문에 통일시켰기 때문에 이 회귀계수들을 베타계수로 명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결과를 보면 칸티피케이션, 수량화된 결과가 나오는데요. 레인 투마로우라고 하는 종속 변수, 타겟 변수의 1, 2라고 하는 범주가 있었죠. 그 각각에 대한 수량화된 값이 여기에 이렇게 실수로 나왔습니다. 수치해가 마이너스 0.673 플러스 1.487 이렇게 잡는 것이 최적이다라는 것이죠. 이 변수들은 0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수량화됩니다. 이렇게 타겟 변수 외에 설명 변수들도 즉 독립 변수 V1, V2, V3, V4에 대해서도 수량화된 결과를 우리가 이 아웃풋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V1에 대한 거고요. V2, V3, V4에 대한 이 결과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실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범주형 회귀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더 가능한데 이건 더 복잡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이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Non-linear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라는 건데요. 이것은 종속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일 때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종속 변수가 하나인 경우에는요, 바로 앞에 했던 카테고리컬 리그레션과 사실상 같은 방법이고요. 종속 변수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이 non-linear categorical canonical correlation이라는 걸 해야 되죠. 네, 여기에서는 쓰는 방법만 설명을 드릴게요. SPS Analyze의 Dimensional Reduction에 들어가서 Optimal Scaling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Number of Sets of Variable, 변수의 set이 몇 개 있느냐. One set이면은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그런 방법이었죠. 네. 즉 그게 뭐였죠? Categorical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라는 거였습니다. 범주형 주성분 분석. Multiple set로 여기선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변수들에 대해서는 이 Multiple Nominal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고요. 들어와서 이 세트 1과 세트 2를 지정하는데 세트 1에는 X 변수들, 즉 독립 변수들을 지정하면 되고요. 세트 2에 들어와서는 Y 변수들, 즉 종속 변수들을 지정하면 됩니다. 여기선 하나인 경우를 예를 보여드렸는데 2개인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것도 2개 변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2번째 세션에서 강의한 것을 제가 여기 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제시하겠습니다. 2번째 세션에서는 범주형 자료 변수에 대한 최적 척도와 옵티멀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을 했고요. 특히 차원 축소적인 방법을 쓰는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교차표에 적용할 수 있는데 이원 교차표에 대한 것을 했고요. 이원 교차표가 아니라 대상 변수가 3개 있으면 3원 교차표, 4개 있으면 4원 교차표 이렇게 차원이 커지죠.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옵티멀 스케일링이라는 방법이고요. 가장 기본은 코러스판던스 어널리시스. 이거는 이원 교차표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카테고리컬 프린시팔 컴포넌트. 이것은 X 변수들이 3개 이상인 경우에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카테고리컬 리그레션. 이것은 그러한 변수들과 종속 변수들 간의 회귀 모형을 해야 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하는 방법이 바로 카테고리컬 리그레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인데요. 제가 그 포인트를 이 세션 1과 세션 2 전체에 걸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제일 먼저 체크하고 보게 되는 것이 변수의 특정 수준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연속형이 있고 범주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절대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세요. 지금 오늘 전체 강의를 통해서는 어떤 경우를 했느냐면 이 연속형을 구간화를 통해서 범주형으로 만들고요. 범주형으로 만든 결과를 데이터셋을 가지고 여러 이 다별량적인 분석을 적용하는 경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는 근본 이유는 제가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렸는데요. 그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냥 연속형 변수를 갖게 할 때는 이 선형적인 연관성을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이 구간화를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옵티멀 스케일링을 하는 경우에는 이 변수들 간의 관계가 비선형적인 경우, 비선형적인 연관성까지 우리가 포착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다. 대안적인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세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